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헤로인 중독자 비율이 0.4에서 0.8% 전 국민에 엄청 많은 거예요. 중독자들 때문에 정상인들이 생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피아들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팔거든요. 불법으로 파니까 뭐 순도 조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조금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마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 만들지 뭐 조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쪘을 수도 있고 구웠을 수도 있고. 처음에 인류의 마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마약은 대마예요. 대마. 네,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건 대마. 왜냐면 잘 길러지니까 잘 자라요. 대마는 우리가 굉장히 규제하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삼. 그 삼배의 그 삼이에요. 거기서 줄기로 뭐 옷도 짜고 막 그랬던 식물이거든요. 잘 자라고 먹기도 편해요. 그 와중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마를 기원전 10,000년, 12,000년 그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대마의 맞자가 마약의 맞자예요. 같은 맞자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면은 악마 맞자를 쓰지는 않고 대마의 맞자를 쓰거나 간혹 이제 마비할 때 쩌릿쩌릿하다 그 마비할 때 맞자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악마의 약은 아니고요. 악마 맞자는 완전 환자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대마가 가장 처음이라고 봐야 되고, 대마는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잘 자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마가 유행하게 된 게 1970년대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막 많이 쓰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로 오니까 대마를 미국에서 가져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잘 자라요. 심지어 우리나라 밭에 보니까 주한미군 기지 밖에 보니까 잘 자라고, 많이 보던 건데, 그거에서 빻아가지고 피워 쓰니까, 괜찮은데? 쓰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K대마에게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쫙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마약 70%는 이제 대마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편. 양귀비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기원전 한 3,000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마 그 다음이라고 봐야 되죠. 아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아편에서 몰핀이 나오고, 아편에서 그 효과를 내는 것도 진정 효과거든요. 가라앉고, 그 다음에 진정 행복감, 수면, 이제 그런 효과, 그다음에 마취도 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아편인데, 그 성분, 효과 내는 성분이 이제 몰핀이잖아요. 근데 아편에서 몰핀 함량이 20%도 채 안 돼요. 그 20%를 분리해낸 거죠. 180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몰핀 형태를 쓰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그러다가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헤로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이 나왔거든요. 헤로인은 몰핀보다 효과가 더 세요. 아편에서 뭔가 화학식으로 변한 게 헤로인이에요? 아편에서 주성분을 몰핀으로 분리를 했고요. 이때는 화학 구조가 바뀌진 않았어요. 순수하게 순도가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 몰핀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좀 바꾼 게 헤로인이에요. 그래서 유엔 마약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2010년도 자료긴 한데, 전 세계 아편류 시장은 한 65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아편, 몰핀, 헤로인 등등 다 포함해서 그중에 55조 원이 헤로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헤로인, 사람들이 아편부터 해가지고 쭉 갈 때까지 가면 이제 헤로인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헤로인은 길거리 마약의 대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 쓴 사람 끝까지 가는 이제 그런 류의 마약이라고 봐야죠. 제일 센 거예요, 중독성? 사실 더 센 것도 많아요. 더 센 것도 많았는데, 이제 헤로인은 180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거든요. 1898년에 일반 의약품으로 기침약으로서 개발돼가지고 팔렸어요. 헤로인이요? 네, 헤로인 기침약이었어요. 기침약이요? 네, 코프.
저 요즘에 기침 많이 하는데. 그때는 약국 가서 돈 내고 그냥 살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네, 헤로인 쓰지 마세요. 그럼요. 큰일 나죠.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건데. 헤로인은 제가 아는 한 약학적 용도가 없어요. 약학적으로 쓸 수가 없다. 약학적으로 용도가 나중에 좀 기회 될 수 있으면 설명드리는 게 딱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어쨌든 헤로인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고 그래서 효과도 몰핀보다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헤로인을 미친 듯이 썼거든요. 1910년대까지 썼어요. 그러다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죠. 그 뒤로 이제 마약류가 많이 좀 근절이 됐어야 됐는데 헤로인은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헤로인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1919년부터 미국 금주령 시대였잖아요. 14년간. 그러다 보니까 마피아들이 술도 팔지만 마약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헤로인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살아나요. 그렇게 헤로인이 계속 커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헤로인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 더 효과 강한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헤로인 사람들은 그냥 마약하면 헤로인? 그리고 대명사처럼 장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헤로인이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진통제들 많거든요. 그래도 아스피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봐야죠. 근데 헤로인이 처음에 기침약으로 쓰였던. 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기침을 안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침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그런 약이 나왔죠. 앞뒤가 좀 달라졌구나. 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질병, 결핵, 폐렴, 사람들 죽이는 것들이 대부분 기침과 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침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핵 환자들은 기침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 항생제 나오기 전이에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가지고 요양했어요. 대표적인 데 스위스 다보스에 다보스 포럼 하잖아요. 거기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게 요양하면서 마을이 자라난 거예요. 다보스가 다보스예요. 그 정도로. 공기 좋은 마을. 네, 산 좋고 공기 좋은 마을. 실제로 요양이 되기도 해요. 네. 실제로 완치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시절이었으니까 기침약 어떻게 찾고 싶었고 마침 편에서 몰핀이 20%라고 했고 그랬습니다만 코데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도 나오거든요. 코데인은 약으로 좀 많이 쓰였어요. 코데인? 네, 그 약은 또 기침약이기도 해요. 진해거담제, 기침과 가래를 줄여준 약이긴 하거든요. 네. 코데인이 잘 팔리니까 이제 몰핀 말고 더 좋은 약을 개발해보자라고 하면서 헤로인 같은 약을 개발해서 기침약으로 쓰려고 한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통제로 쓸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 바이엘사거든요. 아스피린 만든 날짜가 1897년 실험 노트에 기록된 거 보면 딱 2주일 차이에요. 11일 차이로 아스피린을 만든 연구진이 헤로인도 만들어요. 바이엘에서? 네, 거의 같은 합성 전략으로 만들거든요. 그 정도로 같은 팀에서 두 개를 만들고서 얻은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팔 것인가 하다가 거기서는 아스피린을 좀 더 추천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스피린을 좀 더 중점적으로 팔아요. 근데 헤로인도 팔긴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유통이 되고 쓰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데 라는 걸 초반에 알게 된 거죠. 1900년대. 그러면 지금은 이 바이엘사의 헤로인이 아예 팔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진통제로는 쓰이는? 약학적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정말 애매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스위스에서 1989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국민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유럽에 헤로인 정말 많거든요. 헤로인 중독자 비율이 0.4에서 0.8% 전 국민의 많은 거네요. 엄청 많은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있는 거, 200명 중에 1명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독자들 때문에 정상인들이 생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피아들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팔거든요. 불법으로 파니까 뭐 순도 조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에서 헤로인을 나눠줘요. 정품 헤로인을 나눠줍니다. 이거를 헤로인 어시스티드 테라피라고 부르거든요. HAT라고 부르는데 약을 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약을 끊게 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게 1910년대부터 유통된다고 했는데 1989년까지도 하나도 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사기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주사기만이라도 써라. 간염, 에이즈 전염되니까.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냥 아예 헤로인 자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그래가지고 1994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94년이요? 네.
94년도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헤로인을 준답니다. 아니 아마도 뭐 제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뭐 난리나겠네. 네, 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스위스에 제가 알고 있는 헤로인의 유일한 약학적 용도, 이걸 약학적 용도라고 분류해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합니다. 네, 제가 아는 그나마 정부에서 쓰는 유일한 용도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중독자들 헤로인 주사 맞는 사람들 하루에 한 2번 정도 맞거든요. 헤로인은 잠깐만 안 맞아도 바로 금단 증상 나타나요. 우리가 보는 흔히들 아는 마약에 그 막 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게 하루만 안 맞아도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센터로 와가지고 뭐 주사실 같은 데서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세금으로 뭐 세금으로 한다고 스위스에서 네. 세금으로 헤로인을 맞는 사람들이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네.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뭐 자기 나름의 어떤 루틴이 있겠죠. 와, 그러니까 막 길바닥에 저 뻗어 있는 그런 약쟁이들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솔직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 와, 스위스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네요. 저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스위스의 방식으로 뭐 노르웨이라든지 북유럽도 헤로인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세금으로 헤로인 주는 세금으로 주겠지만 잘 사는 나라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커버할 정도의 여력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로 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맞던 거를 코로나 시절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완전 셧다운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배송을 해줘요. 저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 웃겨서 그러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아니, 요즘 그 무슨 뭐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데 뭐 택배를 통하기도 하고 뭐 해서 이거 막 다 잡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택배로 헤로인을 보내지. 딱 1년간. 정말 그 코로나 심했던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배송을 했을 때 배송하면 위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일주일간 쓸 수 있게끔 14개를 주는데 그게 뭐 한 3일 만에 다 써버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직원이 보는 앞에서 주사를 맞으면 적어도 호흡마비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의외로 조절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잔뜩 꼬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약을 나눠줄 때 혹은 배송을 할 때 그 사람들 집 주변에 어떤 브로커로 보이는 서성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라든지 뭐 그런 문구는 좀 있어요. 아마 뭐 그걸 받아서 팔려고 했던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근거를 가져간 건 아닌데 자기 주관으로 그렇게 쓰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됐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헤로인 위험한 건 아는 거예요. 마약 위험한 거는. 그리고 술, 담배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마약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인들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럼 그거를 끊게끔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나라가 끊게끔 도와주려는 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사실. 하여튼 그 나라의 방식이니까. 미국도 잘 안 되고 미국도 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쇼킹합니다. 좀 황당한 스토리들이 많죠.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중독성이 덜한가요? 그 중독성을 순수하게 약효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중독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그 편집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 터치 몇 번만 하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애니팡 뭐 그런 것들 그냥 무료로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 주는 효과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은 그냥 금방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니팡 누구나 타격감 소리 그쵸. 이게 중독성이 되듯이. 그리고 몇 번 터치하면 한 번 죽더라도 몇 번만 터치하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 바로 옆에 손을 뻗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순수하게 약물의 고유의 활성만 가지고 중독성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마의 중독성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팩터까지 고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중독성을 어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떤 논문에서는 대마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내가 보니까 뭐 실제 각종 증언들 막 그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독성이 낮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대마초는 어느 나라에서든 다 키울 수 있고 잘 자란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접근성은 이제 너무 높죠. 높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위험의 비용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 너무 싸졌다라는 거죠. 위험 비용. 예전에는 네. 마약 한번 잘못 유통하거나 잘못했다 걸리면은 네. 막 징역 몇 년형 받고 네. 그러니까 이 마약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네. 막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무슨 뭐 1, 2만 원짜리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가격이 싸졌다. 처벌을 좀 안 하고 잘 안 잡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위험 비용이 낮아졌고 청소년들까지도 지금 마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지적을 됐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마약 구하는 게 피자 시키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마약 중독자고 어느 정도 루트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자 하나 주문하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 같은 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루트가 있고 한번 발을 들이면은 본인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브로커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처음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마약의 중독 세계에 발을 들이면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런 경우죠. 갈수록 구하기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름아름 그 인프라라고 좀 웃긴 합니다만 발이 넓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은 뭐 약 만드는 방법을 다 알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뭐 조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알려달라는 거는 아니고 뭐 유통이라고 봐야죠. 유통. 네, 유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동남아에서 뭐 필로폰이 들어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국내에서 퍼지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속도가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유통 한번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네. 그 일당이 그냥 일망타진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활발하게 막 유통을 해도 막 살 때도 많아지고 네. 걸려도 손방망이 쳐버리고 잘 안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무래도 좀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약학 네.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백승만 교수님은 맘먹으면은 마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만듭니다. 만드실 수 있는데 못 만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약 만들려면 마약류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예.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아니 뭔가 이게 분자 화학식으로 네. 이 분자 조각가들 책 보면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편집장님. 너무 던지나? 네, 편집장님. 던지나? 네, 저는 만들 수가 왜냐면 없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화학식. 네, 그쵸.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맘 먹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작정하고 왜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브레이킹 배드요? 네, 그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고 지금 완결까지 났어요. 그 상도 네. 많이 받은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화학자가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 유명한 화학자였다가 사연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마약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과 아내에게 뭔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드라마예요. 그 처음에 이제 제조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 같은 거 막 나오고 나중에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 마약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들 막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뭐 그런 선생님들처럼 뭐 작정하고 설비를 갖추고 그다음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서운 곳이군요. 네. 막 낚아요, 저희. 네, 막 낚아요. 너무 하시네요. 네,